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의 최근 칼럼 제목입니다. 새로운 역사적 경계, BC와 AC,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 세상은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프리드먼은 칼럼에서 코로나 이후 어떤 변화가 닥칠지 완벽하게 예견할 수는 없지만 세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것과는 무척이나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즈니스의 세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것과 무척 다른 모습으로 얼굴을 쑥 내밀지 않을까요? 비대면 소비가 단적인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이 추측하는 향후 비즈니스의 키워드는 디지털로 수렴하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트렌드가 디지털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고 디지털 문법으로 새로 쓰인 비즈니스가 주목받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트렌드 분석 회사인 트렌드와칭닷컴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떠오를 트렌드 보고서를 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가상의 경험 경제. 경험 경제는 소비자들이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사고 끝내는 구매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경험을 얻고 싶어하는 최근의 흐름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쏠리면서 오프라인 경험의 공간이 비게 됐는데 이를 가상의 경험이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게임, 문화, 스포츠, 관광 산업이 VR 기기를 통한 현장 탐방을 결합하는 것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재나 다른 서비스 산업에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차세대 전자상거래의 모습. 이번 사태로 작년 노년 세대까지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지면서 온라인이 모든 소비자의 일상적인 쇼핑 습관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러면 최저가 제공 위주의 현행 아마존 방식이 젊은 세대에겐 오히려 구식이 되면서 새로운 전자상거래의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엔터테인먼트 라이브 스트리밍과 쇼핑을 결합한 숍 스트리밍, 공급자가 나와서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방송 등입니다. 좀 더 몰입감이 있는 참여형, 소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온라인으로 배우는 시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의 시간을 좀 더 생산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와 멘토를 연결해주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는데요. 언어학습 플랫폼 듀오링고가 최근 트위치와 손을 잡은 것이죠. 게임 방송 보면서 채팅으로 외국어 학습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가상세계에서의 일상의 동반자. 아마존 알렉사나 애플 시리 등 인공지능 비서와 챗봇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이들에게서 좀 더 사람다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소비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온라인 마케팅에서 인격을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코로나 이후 비즈니스가 다양한 얼굴로 디지털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는다면 기업도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런데 이미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가트너 설문조사에선 세계 843명의 CEO 중에서 67%가 2020년까지 괄목할 만한 디지털화를 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같이 가속도가 붙지 않는 것일까요? 2018년 말 맥킨지 조사에서는 70%의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실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혹시 학창시절 배운 뉴턴의 가속도의 법칙을 기억하시나요?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힘을 줘도 물체가 무거우면 속도 변화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죠. 조직이 무겁고 마인드셋이 정체되어 있으면 속도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조직의 인식과 마인드셋의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M 때문에 실패하고 M 덕분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G2의 실패 경험. 단기 이익을 위해 시도해서는 안 된다. 엔진과 기계장비 제조사인 G2는 2016년 뉴욕타임스가 124년 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라 평가할 정도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대명사였습니다. 산업 현장의 기계장비에 사물 인터넷을 접목하는 산업 인터넷 개념을 제시했고 내 외부 개발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프레딕스도 출시했습니다. 그룹의 소프트웨어 사업과 인력을 모으고
6천여 명을 새로 채용해 GE 디지털도 설립했습니다. 업계 표준이 되는 산업 인터넷 OS를 만들고 2020년까지 150억 달러 이상의 소프트웨어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GE 디지털은 분기별 성과 목표를 제출해야 했고 실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트 엔진, 철도, 풍력 터빈 등 자사 제품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급급하게 되고 각 사업부의 개발팀 수준의 역할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존 제품의 신기술을 적용하는 디지털 구현에 그치고 말았다는 평가입니다.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의 모델에 기술을 덧입히는 과정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후자를 택한다.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둘째, 포드의 실패 경험. 핵심 비즈니스와 통합돼야 한다. 포드는 현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패의 경험도 있습니다. 마크 필지 CEO는 2016년 우리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모빌리티 회사라며 포드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자율주행, 차량 공유 등을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전폭적인 자율성을 부여했고 덕분에 이곳은 엄청난 돈을 들여 스타트업들을 인수합니다. 문제는 너무 독립적이어서 다른 사업부와 전혀 통합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별개 회사처럼 따로 움직였고 위치도 미시간 본사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실리콘밸리여서 본사 조직과 소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크 필지는 스마트 모빌리티가 개발 중인 기술이 지금의 자동차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될지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는 동안 다른 사업 부문에서 변속기 이상 등의 안전성 문제가 연거푸 제기돼 주가가 급락하면서 결국 마크 필지는 해임됩니다. 포드의 사례는 기존 비즈니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기보다 오히려 기존 비즈니스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피봇에 가까웠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성공하려면 그 노력이 다른 조직과 철저히 통합이 돼야 한다. 셋째, 도미노 피자의 성공 사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출발은 고객이어야 한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도미노는 저가의 맛없는 피자로 인식됐습니다. 2008년 미국 소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꼴찌를 했습니다. 도미노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고객들의 솔직한 피드백을 받아 사무실 벽 스크린에 게시했습니다. 마분지 씹는 맛이 난다. 냉동 피자가 더 낫다. 고객의 비판을 반영해 소스, 반죽 등 조리법을 바꾸면서 턴어라운드를 하게 됩니다. 도미노는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고객의 소비가 빠르게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미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도미노는 고객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지점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피자 주문 과정입니다. 당시 피자 주문 방법은 주로 매장 방문 아니면 전화였습니다. 웹사이트 주문도 있었지만 로그인도 해야 하고 토핑도 선택해야 하고 주소 입력, 결제 등 25단계를 거쳐야 해서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도미노는 기술 투자의 초점을 간편하게 주문하는 것에 맞췄습니다. 목표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피자를 파는 이커머스 회사가 되겠다. 이 결과로 나온 것이 고객의 취향과 주소, 결제 정보 등을 저장한 도미노 애니웨어라는 플랫폼입니다. 어떤 피자를 주문하든 과정을 5단계 이내로 줄였고 평소 먹던 대로 주문하려면 앱 열고 10초만 기다리면 자동 주문이 되고 트위터, 슬랙, 페이스북 메신저, 아마존 에코, 자동차 대시보드 등 15개 서비스에서 이모티콘 터치나 음성으로 주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도미노의 2010년에서 2017년 주가 상승률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보다 높았고 2018년부터는 피자헛을 제치고 전세계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매출의 60% 이상이 디지털 채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 자율주행, 로봇 배송 실험에도 나섰습니다. 외식업계 대부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결제나 로열티 프로그램 등 자신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고객 경험을 만들어가려 한다. 반면 도미노는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문을 하고 피자를 배달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객 경험에서 출발해 그 위에 모든 기술과 솔루션을 쌓아 올렸다. 넷째, 넷플릭스의 성공 사례. 조직도 따라 바뀌어야 한다.
넷플릭스는 원래부터 디지털 네이티브지만 여기서 나아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말을 들을 만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적이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을 단순히 클라우드로 옮긴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설계, 구축, 배포, 운영 등 전체를 클라우드 컴퓨팅에 최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넷플릭스는 2009년에서 2015년 7년간 IT 인프라를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로 옮겼습니다. 서비스 규모가 커지면서 서비스 전체를 한 덩어리로 개발 관리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기능 하나 고치기 위해서 코드상 연관된 다른 기능까지 손봐야 하니 서비스 개선 속도가 느렸고 트래픽이 몰리면서 하드웨어를 추가해야 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위에 웹 기반 서비스를 구축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합니다. 기능에 따른 애플리케이션을 조각조각 모아붙이고 필요에 따라 탈부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개선할 때 통째로 뜯어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빠르게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이 몰리면 하드웨어 할당량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가장 신경 쓴 대목이 조직을 함께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MSA는 완결적인 기능들이 조합돼 하나의 서비스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개발팀과 운영팀이 따로 일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서비스를 수백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개발과 운영을 한 팀에서 병행하는 데브옵스 방식을 구축합니다. 서비스의 클라우드 전환에 맞춰 조직 구성과 일하는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기술을 재구축하면서 회사 운영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바꿨다. 각 팀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혁신을 가속했다. 데이터 센터일 때 하던 방식을 AWS로 옮겨놓기만 한다면 이전부터 겪던 문제와 한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일 뿐이다. 한마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IT 인프라에서부터 조직이 일하는 구조까지 모두 재설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조직이 기술에 맞춰 변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코로나 이후 디지털로 가속화하는 비즈니스 변화에서 살아남으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점검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기 수익을 위해 기술만 덧입힌 것은 아닌가? 핵심 비즈니스와 통합이 되고 있는가? 고객 경험의 개선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조직의 구성,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는가?